소아과사들이 요즘에 육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육아에 대해서 사실 뭐 엄마들도 관심이 많지만 의사들도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의사들도 육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특히 모유수라든가 이유식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애들 잠 재우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엄마가 성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버릇 잘 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 먹는 식습관 잘 들이는 거. 세 번째는 잠 잘 재우는 겁니다. 애 키울 때 이 세 가지만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애 키우는 수고를 반 이상 덜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간혹가다 진료실에서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사진을 보면 한국 엄마들은 저렇게 지저분하게 애를 먹이냐 그러고요. 외국에 살다 온 엄마들은 저게 원래 애들의 모습이라 그래요. 원래 아이들은 이렇게 혼자서 먹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이걸 눈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손에서 음식을 뺏어가지고 손 닦아가지고 입에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하나 메시지는 너 먹지 마, 이 메시지를 하나 주는 거고, 입에 손 닦아주고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것은 먹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되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 애들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먹는 거 하나만 잘해도 애기 인생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먹고 있을 때 먹을 수 있게 내버려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 한 8개월 되기 시작하면 애들이 혼자서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뒤집어서든 숟가락을 뒤집어서든 상관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들 먹는 거 그거 하나만 잘 가르쳐도 애들이 나중에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두 돌 때문에 키우는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애기 혼자서 먹습니까? 아니면 따로 먹여줘야 되는가 물어보면 거의 지금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이 애를 먹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기 혼자 먹기 연습만 시키면 두 돌 정도 되면 애가 거의 대부분이 혼자서 먹습니다. 그것만 해도 육아에 드는 시간이 반 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모습을 잘 기억했다가 애기가 혼자서 음식을 먹고 뒤집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주막 안산으로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사실 육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요. 모유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모유수의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한 70시간 이상을 교육을 시킵니다. 모유 한 분야만 해도. 이유식 같은 경우도 의사들 교육을 할 때 10시간 이상을 교육시킵니다. 그만큼 한 분야가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에 1시간 이야기하길래 1시간 말고 2시간 합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시간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진짜 주막 안산도 아니고 그냥 우편엽서 보고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2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시간도 마찬가지로 주막 안산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 잘못하는 게 없으면 그만큼 성공일 겁니다. 육아라는 것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애들은 옛날에는 자기 먹을 밥숟가락을 타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이가 잘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죠. 좀 더 똑똑하게 자라고 좀 더 건강하게 자라고 좀 더 바르게 자라는 것이 사실은 요즘은 육아를 하려는 엄마들이 마음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달라졌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껏 해봐야 얼마 살았습니까? 60을 살만 환갑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60 환갑 잔치를 부끄러워서 안 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오래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기들이 얼마 동안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150년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살은 살 것이고 아이들이 150년 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지금 80 넘은 사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100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100살을 살 거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150년을 삽니다. 100살을 살 때하고 150년 살 때하고 60을 살 때는 전혀 다른 건강적인 어떤 기준을 해야 됩니다. 60을 살 때는요, 여러분이 포화지방 같은 거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꽁국 같은 거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짠 김치 같은 거 마음껏 먹어도 60을 살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혈압 같은 것이 문제가 안 돼요. 100살을 산다 그러면 고혈압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짜게 먹으면 거의 틀림없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된장이 건강식품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60살 살 때의 이야기고, 여러분이 100살을 살게 되면 김치 된장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150년을 산다 그러면 김치 된장은 건강에 별로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치즈 같은 음식도
한국 사람들은 건강식품에 분류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치즈가 짜기 때문에 별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니까 맛배기로 먹으라고 그렇게 국가 홈페이지에 적어놓을 정도로 짠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오래 살려면 짜게 먹지 않는 거. 우선 육아보다 우선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래 살려면 첫째는 짜게 먹지 않아야 되고요. 둘째는 포화지방을 줄여야 돼요. 포화지방이 뭐냐면 우유를 먹을 때 여러분이 보통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고 무지방 우유나 1%짜리 저지방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병이 많이 걸립니다. 심장병이라든가 뇌출혈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보통 흰쌀밥을 먹지 마세요. 흰쌀밥을 먹게 되면 당뇨병이 걸립니다. 왜 당뇨병이 걸리냐 하면 우리 몸에 흰쌀밥이 들어오면 이게 빨리 소화가 됩니다. 빨리 소화가 되게 되면 혈당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혈당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한꺼번에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췌장이라는 기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라는 기관이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췌장이라는 기관이 나중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당뇨병인데 흰쌀밥을 먹게 되면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식사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통곡식을 50% 이상을 섞으라 그럽니다. 통곡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현미를 말합니다. 현미 같은 것을 적어도 50% 이상 섞어서 먹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음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침에 시간 없으니까 미숫가루 먹죠. 미숫가루는 흰쌀밥보다 어찌면 더 나빠요. 소화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을 한꺼번에 더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병 일으키기 더 쉽기 때문에 애기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침에 맨날 미숫가루 줘서 보내시고요. 하여튼 미숫가루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이들 이제 건강 정보를 얻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인터넷이라는 곳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인터넷이라는 곳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한번 올라온 정보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만든 정보가 지금 누군가가 봐서 뺏기면 똑같이 10년 전의 정보를 지금도 여러분이 또 새 것처럼 볼 수 있고 어느 홈페이지가 단장이 돼가지고 작성 날짜만 바뀌면 그것이 새로운 정보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라는 것은 굉장한 의학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유 한 분야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는 진리로 여겼던 것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뀐 분야이기 때문에 육아는 이제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의 범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범주를 이미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그에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아이들 키우는 것은 전부 다 가족에서 엄마들 아니면 할머니들한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핵가족화가 되니까 가족이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굉장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육아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자기 돈 버는 거의 3분의 1을 육아 상담으로 돈을 봅니다. 우리는 육아 상담으로 돈을 버는 게 거의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지만 상당히 많은 엄마들이 외국에서는 소아과 의사한테 가서 육아를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뭐 애들 같은 거 키울 때 뭐 군기라는 이야기, 보리차 타서 먹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열나는 아기 입을 뒤집어 씌우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찬물로, 열날 때 물로 닦아주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설사하는 아기 굶기는 것도 옛날에는 굉장한 진리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설사하는 아이는 굶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사할 때는 급성기에 전해질 용액을 먹이고 급성기만 지나가면 바로 원래 먹던 음식을 다 먹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깃국이나 고기 같은 것이 설사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엄마들이 놀랍니다. 근데 소아과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는 설사할 때 급성기 지나면 고기 같은 것을 열심히 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학적 통계를 내보면 설사할 때 굶긴 아이하고 고깃국을 먹인 아이하고 치료 좋아지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아이들이 설사할 때 급성기에만 전해질 용액을 먹이고 조금만 회복되면 바로 원래 먹던 음식을 다 먹이게 되는 게 이제 밝혀진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옛날은 그 내용들을 아무도 몰랐어요. 굶기면 설사가 멎으니까 빨리 좋아진다는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먹이는 것이 더 빨리 좋아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혼합수이 나쁘다, 이온음료계라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의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쭉쭉 훑어볼까 싶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내용 정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한번 쭉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육아책이나 모든 책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아 지침이 나와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은근과 끈기로서 해야 됩니다. 잠을 자는 문제가 현재 요즘에 엄마들한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 키우는 것은 누구나 다 아이를 갖다가 키우는 것에 대한 고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키울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이제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잠자는 문제입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9개월쯤 되면 많은 아이들이 잠을 갖다가 자면서 뭐 하루에 밤에 몇백 번을 깨가지고 먹는 애들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유수를 하게 되면서 밤중에 깨가 먹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항상 먹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밤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잘 때는요, 잠을 못 잘 때는 그 잠 못 자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2개월 때부터 시작돼요. 2개월 때부터 수면교육을 시켜나가면 9개월 때 잠을 잘 자는데 많은 사람들이 9개월 때 잠을 안 자면 그때 고민을 해가지고 잠자는 법을 물어봅니다. 그때는 이미 굉장히 때가 늦습니다. 그리고 2살 된 아이들 밥 잘 안 먹죠. 밥 잘 안 먹는 애기 그때가 잘 먹이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대개 9개월 때 이미 식사 습관에 대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2돌 되면 이미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버릇들이기라든가 수면교육이라든가 식사교육은 미리미리 시켜야 돼요. 기준되는 시기는 수면교육은 2개월 때부터는 시작해야 되고요. 버릇들이기도 8개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8개월 때부터는. 그리고 먹는 습관 들이는 것도 8개월 때부터는 이미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런 교육을 미리 하겠다고 나서는 엄마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공부를 안 하고 접근하게 되면 미리 공부시켜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은 항상 미리 시켜야 되고 그 상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여기 애들 데리고 오신 분 있죠? 애들 데리고 왔을 때 혹시 그 카시트 사용하셨습니까? 카시트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원래 카시트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부터 카시트 없으면 외국에서는 태어나 안 시킬 정도로 카시트는 신생아 때부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시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카시트는 9kg가 되거나 만 1세가 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1세가 되었어도 9kg가 안 되면 뒤를 보고 카시트를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9세 1세가 되고 9kg가 넘었으면 앞을 보고 고정을 시키는데 반드시 뒷자리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뒷자리에. 앞자리에 엄마 옆에 태우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병원 밖에 내다보니 엄마들이 카시트를 쓰는 엄마들도 거의 대부분이 앞자리에다 고정을 시킵니다. 특히 에어백이 있는 앞자리에 고정을 시키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애를 갖다가 쳐가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있는 앞자리에는 절대 카시트를 고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뒷자리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세까지는 아이들을 앞자리에 태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뒷자리에 태워야 됩니다. 그 안전벨트를 사용할 때도 사실 저희 저희 친구 동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차는 별로 안 파손됐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안전벨트를 원래 아래쪽 안전벨트는 엉치뼈에 걸쳐야 됩니다. 근데 배에다 걸쳐가지고 이 내장이 손상을 받아서 사망했습니다. 안전벨트는 배에 걸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엉덩이뼈에 걸쳐야 돼요. 이 아래쪽 다리 쪽 있는데 위에 걸쳐야지 배에 걸치면 사고가 나면 바로 내장을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엉덩이뼈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가지고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게 뭐냐면 애들이 키가 적으니까 안전벨트를 하려면 목에다 딱 겁니다. 이렇게 걸면 안 돼요. 이 뼈에다가 이렇게 가슴 뼈하고 이 가슴을 가로지르게 그래야지 목에다 걸치게 하면 사고 나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벨트는 이 빗장뼈를 뼈에 걸치게 설치하는 거 잊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태어날 때 외국에서는 이제 절대 카시트 없으면 태어나 안 시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물어보는 게 신생아들 여행을 어떻게 하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신생아 여행은요, 산부인과 태어날 때 집으로 가는 것도 여행입니다.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놀러 가는 것은 한 5, 6개월 되거든 시작하더라도 신생아를 갖다가 차에 태워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신생아 초기부터입니다. 반드시 카시트 사용해야 되고, 이제 비행기 여행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비행기 여행은요, 만삭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한 1주에서 2주만 되면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정 때나 이럴 때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1, 2주만 되면 비행기 여행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관계없고요.
목욕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죠. 목욕은 기본적으로 매일 시킨다고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 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그 일주일에 두세 번은 비누를 쓰더라도 나머지 매일매일 목욕시키는 것은 꼭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땀이 많이 흘렀을 때는 맹물로 그냥 가볍게 씻어주는 것은 매일매일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생아 통목욕은 가능하면 배꼽 떨어지기 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들 목욕시킬 때 배꼽은 통목욕은 배꼽이 떨어진 다음에 통목욕을 시키지 그전에는 통목욕을 가능하면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꼽은 이게 말라야지 떨어집니다. 배꼽이 마르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게 되면 배꼽에 유가종이 자라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마르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 말리기 위해서는 배꼽이 목욕할 때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목욕은 가능하면 배꼽이 떨어진 다음에 통목욕을 시키십시오. 물의 온도는 35도에서 37.8도 사이 뜨겁지 않는 물로 식혀야 되고요. 목욕물은 이제 귀에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목욕물이 귀에 들어갔을 때는 면봉을 넣고 후비면 안 됩니다. 면봉을 넣고 후비면 돌리면 피부가 깎여 나갑니다. 면봉을 돌리면. 왜냐하면 물이 불어있는 상태에서 면봉을 돌리게 되면 피부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면봉을 넣고 돌리지 말고요. 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체온이 있기 때문에 목욕물은 다 증발됩니다. 다만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귀를 기울여주고 꺼져를 갖다 뾰족하게 만들어서 살짝 걸쳐주면 여기 흘러나옵니다.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그 체온 때문에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특별하게 조치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손목하고 팔꿈치거든요. 목욕물을 할 때는 물을 미리 받아가지고 손목이나 팔꿈치를 넣어가지고 뜨겁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목욕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샤워기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아기한테 먼저 뿌리지 않고 딴 데서 샤워기를 틀어가지고 뜨겁지 않는 걸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물을 항상 틀 때는요. 항상 다 목욕하고 난 다음에 찬 데로 돌려놔야 돼요. 저희 병원에 간혹 가다가 물에 뒤어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장난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엄마들 뜨거운 거 하듯이 이렇게 돌려놨다가 뜨거운 물로 애가 화상 입은 애들이 간혹 가다 옵니다. 그래서 항상 목욕하거나 아니면 애들 키울 때는 그 수도꼭지는 반드시 찬 쪽으로 돌려놔가지고 애가 실수로 그 물을 틀어도 뜨거운 물이 나지 않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동안에는요.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엄마가 자리를 떠서는 안 됩니다. 애기 혼자 내버려두고 자리를 뜨면 불과 그 1, 2분 사이라도 애들 위험할 수가 있고요. 목욕물이 아마 제가 들은 기록이 아마 5cm 물에 사망한 애도 있어요. 그 적은 물에 애가 딱 박히면 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물이 적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딱 5cm 물에도 애가 박히면 그냥 혼자 고기를 못 들기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목욕할 때 자리를 떠서는 안 됩니다. 비형간염 보유자들이 많죠. 비형간염 보유자들도 모유 먹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형간염 보유자 활동성인 경우도 모유 먹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안 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방주사 사실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안 맞아도 모유 먹은 것 때문에 비형간염 옮지 않습니다. 모유 먹는 거는. 땀띠부는 별로 권장하지 않죠. 땀띠부는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땀띠부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요. 얼굴이나 몸통에 뿌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윤활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접히는 부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얼굴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접히는 부위에 뿌리는데 뿌릴 때는 직접 땀띠분을 그 위에 뿌리지 말고요. 항상 멀리서 손에 묻혀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다 뿌리면 그 땀띠분 가루가 애기 폐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 직접 뿌리는 거 아니고 멀리서 묻혀와서 뿌려야 됩니다. 일광욕은 6개월 이전에 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황달 치료하겠다고 햇볕에 이렇게 햇볕 쬐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일광욕은 6개월 이전에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자외선은 원래 피부에 손상을 초래하고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이것은 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어린애들은 피부가 약합니다. 피부가 약해가지고 방음하기 적기 때문에 어릴 때 자외선을 쐬게 되면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가능하면 자외선을 갖다 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외출 시에도 긴 팔 옷 입고 모자를 씌워서 외출하는 게 더 낫습니다. 6개월부터는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권장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15 이상이면 충분하고요. 뭐 꼭 비싼 거 쓸 필요 없고 15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애기용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발라주면 되고요. 애들
흔들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흔들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아기를 안고 저렇게 흔드는 걸 그냥 얼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애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대 쥐어박지만요, 외국 엄마들은 쥐어박으면 잡혀가니까 아기를 잡고 앞뒤로 흔듭니다. 그러면 애가 고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경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시신경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신경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애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기를 얼러주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아주세요. 그런데 요즘 아빠들 애 던지죠, 위로. 던지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하다 떨어뜨려가지고 애들 골절 있는 애도 있고요. 아빠 항상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던지면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잡다가 잘못 잡으면 팔이 빠져요. 팔이 빠지는 거 아주 흔한 거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집어 던지지 마세요, 애들은. 공중으로 얼러주고 유모차 쓰고 그 다음에 흔들칠 때 쓰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게 되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2돌부터는 저지방 우유를 먹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돌부터는 아이들이 몸무게 잘 나가고 정상적으로 크고 있다면 2돌부터는 저지방 우유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비만 때문이 아닙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때문에 2돌부터 저지방 우유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지금 보통 우유 드시면 안 돼요. 전부 1%짜리 저지방 우유를 드셔야 돼요, 어른들은. 아이들은 2돌부터는 2%짜리 먹다가 5세가 되면 1%로 바꾸습니다. 서서히 2%, 1.5%, 1%로 바꿔나갑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5세부터는 무지방 우유를 먹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보통 우유 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부터 당장 저지방 우유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들 우유 이런 거는 사실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들 우유 먹는 것이 아니고 2돌부터는 반드시 저지방 우유로 먹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유에 있는 저지방은요, 사실은 삼겹살보다 더 나빠요. 삼겹살은 포화지방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삼겹살보다도 우유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성인병을 더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요, 성인병이라는 것이 어릴 때 미리 생깁니다. 어린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벌써 이미 10대에 벌써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우유를 갖다가 많이 먹고 있죠. 학교 급식하는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우리나라에 굶주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못 바꾼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굶주린의 5% 때문에 우리나라 95% 애들이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빨리 저지방 우유로 바꾸는 게 보편화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저귀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기저귀는요, 종이 기저귀, 천 기저귀 별로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저귀를 자주 갈아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종이 기저귀가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어떤 데 좋으냐면, 애가 설사할 때, 어린이집 보낼 때는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면 옆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변이 덜 셉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오염을 덜 일으키기 때문에 유아원을 보내는데 설사를 한다. 그럴 때는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낫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청기저귀, 종이 상관없습니다. 관계없는데, 환경적인 면을 따질 때는 예전에는 청기저귀가 더 유리했는데, 세탁하는 것도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아직 저는 판단을 못하는데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머리 깎아주는 분 많죠. 머리 많이 빠지는데 듬성듬성하면 저걸 밀어줘야지 머리가 까맣게 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머리 깎는 거하고 머리 나는 거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꼭 밀어야 되는 거 아니고, 다만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가 애가 막 간지러워서 막 긁는다. 그럴 때는 머리를 깎아주고 비누칠을 할 때 샴푸할 때 좀 편하죠. 그럴 때 깎아주는 건 상관없지만 배내 머리를 꼭 깎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 뒤통수가 이렇게 다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빠진 애들은 그것은 대개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나게 됩니다. 근데 머리 뒤통수가 또 돌아가면서 다 빠진 애들은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가 내성마비가 있는 경우에 머리를 잘 가누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돌아가면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적도처럼 땡그랗게 돌아가면서 빠집니다. 이런 애들은 소아과 의사한테 가서 얘가 다른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면서 빠졌을 때는 얘가 다른 이상이 있는가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유에 요즘은 보통 걸 섞어 먹지 않고 그냥 분유만 먹으면 왠지 허전해 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유는 원래 그 자체 그대로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꼭 어떤 것을 섞어 먹어야지 좋은 건 아니고요. 모유가 원래 최고란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애들 키울 때는 모유를 먹이십시오. 모유를 먹이게 되면 보통 감기 같은 것은 3분의 1밖에 안 걸립니다. 감기, 아토피성 피부염, 장염 이런 것이 3분의 1밖에 안 걸리고요. 아이들이 IQ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 나중에 학원비도 절약됩니다.
애들 잘 모유먹여 키우면. 지금이야 뭐 애 키울 때 나중에 뭐 애 공부하는 것 따지기 힘들겠지만 애 키워보면 저절로 압니다. 애 독도한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가르쳐도 안 될 땐 답답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모유를 먹여 키우는 것이 나중에 학업비 절약되고요. 나중에 보람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유를 가능하면 먹이세요. 모유 먹이는 나이는 2돌까지입니다. 돌이 아닙니다. 적어도 2돌까지 먹이고 도저히 뭐 6개월 되면 모유가 뭐 물젖이라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모유는 2돌, 3돌까지 먹어도 아무 상관없고 4돌, 5돌 돼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살다 온 엄마들이 자기가 3돌까지 먹이고 잘 먹이고 있는데 한국에 왔더니 먹이고 있으니까 전부 다 미개인 취급하더래요. 그래서 모유를 끊는 엄마도 있는데 원래 모유는 2돌, 3돌까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먹일수록 모유는 장점이 많습니다. 분유 있는 그대로 먹이면 돼요. 모유를 못 먹을 때는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때는 분유는 원래 모유에 가깝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섞지 말고 그대로 분유를 먹이는 게 좋고요. 분유 타는 물은 보리차가 아니고 맹물입니다. 끓였다 식힌 맹물이 최고 좋고요. 물론 끓였다가 식히지 않고 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카자키 균 때문에 70도 이상 뜨거운 물이 타기라 그러기도 하는데 일단 물을 사용할 때는 보리차가 아니고 끓인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끓인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예전에 분유가 우리나라 들어온 게 60년대 들어왔거든요. 60년 들어왔는데 구공탄으로 물 끓이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안 끓이고 그냥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학교는 계신 분들이 깨를 내가지고 사람한테 좋다고 선전한 거예요. 분유가 몸에 보리차가 몸에 좋다고 선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왜 사람들이 보리차에 타서 먹으라고 그런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차에 타서 먹는 것이 아니고 끓였다 식힌 보통 맹물로 타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합수유가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당연하냐면 모유를 먹을 수 있는 아이한테 혼합수유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모유가 간혹가다 부족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모유만 먹이면 모유가 되게 다 이제 잘 나오는데 모유를 먹다가 엄마들이 이제 그 분유를 처음부터 태어나서 산부인과 가서 분유를 먹게 되면 모유가 줄거든요. 줄게 되면 이제 분유를 첨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엄마들이 간혹 가다가 혼합수유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분유를 딱 끊고 모유만 먹이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애는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거기 때문에 모유만으로 안 될 때는 반드시 분유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모유에다가 부족한 만큼 분유를 첨가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완모수를 하고 싶으면 모유 늘리는 걸 빨리빨리 해가지고 모유가 늘면서 분유를 줄여가야 됩니다.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 중에서 완모수 하겠다고 분유를 갖다가 하루에 300cc 먹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분유 딱 끊고 모유만 먹이는 엄마도 있고요. 혼합수유 나쁘다는 말도 있고 그러면 모유를 끊고 분유만 먹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혼합수유는 모유가 부족한 만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혼합수유 뭐 할 때는 모유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모유가 는 다음에 분유를 끊어야 됩니다. 하루에 60cc만 먹고 있어도 분유를 60cc만 먹고 있어도 바로 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 먹고 있어도 끊습니다. 그건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모유가 는 다음에 끊어야 됩니다. TV는 2돌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 집 애들은 TV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어릴 때 TV가 있다가 TV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TV란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TV는 보는 게 거의 중독에 가깝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인터넷으로 몰래 숨겨놓고 봅니다. 애들 모르게.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TV를 안 보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책을 읽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같은 소아과사인데 그 바쁜 와중에 애를 재울 때는 반드시 책을 읽혀가지고 30분씩. 저녁에 책을 읽혔어야 하는데 책을 읽히는 것이 어릴 때 습관이 되면요. 지금도 애들은 TV보다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TV보다는 차라리 책을 갖다 놓으세요. 책을 읽어주고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요. 저도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귀찮아서 그거 못합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집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했는데 여러분도 애들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 책을 읽어주고 책을 보여주고 그런 데 시간을 쓰세요. 2돌까지는 TV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TV 프로 중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많죠. 뭐 이 프로그램 뭐 애가 IQ가 10은 좋아진다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도 애들한테는 두 돌까지는 TV를 보이지 않고 비디오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보이지 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버릇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우선 버릇을 가르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범을 안 보이면서 애들 버릇 가르치니까 그것은 별로 효과를 못 보입니다. 특히 고운말 쓰게 하려고 그러면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 한마디 욕을 하고 애 보고 좋은 말 쓰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죠. 항상 애기는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애들은 그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야단치는 거하고 칭찬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아이 버릇을 잘 가르칠 수 있냐면요. 칭찬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는 있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게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때리거나 야단치는 것은 반쯤은 포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한테. 애기를 칭찬해주고 잘한 걸 찾아가지고 10개를 잘못해도 한 개 잘한 게 있으면 그걸 칭찬해주는 것이 애기한테 좋은 행동을 하게 버릇을 들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애들은 사실 9개월쯤 되면 엄마의 표정을 읽어요. 그래서 더 빠른 애들은 신생아 때부터 엄마의 바디랭귀지를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항상 행동과 그걸 일치시켜야 돼요.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되는 행동이 있을 때는요. 항상 엄마 태도에서 이건 안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애가 엄마를 문다거나 친구를 물 때 말로만 물지 마 그래 소용없어요. 어떤 엄마들은 애가 물 때 안 아프니까 물지 마 그러면 웃습니다. 그럼 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언어보다도 바디랭귀지를 먼저 해석을 해요. 물어도 안 아프니까 물어도 돼라고 해석을 합니다. 애들은 바디랭귀지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무는 게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표정부터 안 되는 표정을 지어가야 돼요. 8개월짜리가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럴 때 엄마의 표정만 봐도 고함을 안 질려도 애들은 안 만집니다. 그만큼 애들은 엄마의 표정을 먼저 익히기 때문에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행동부터 엄마의 행동, 부모의 행동부터 안 된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2돌까지는 절대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질 나더라도 애를 2돌까지는 절대 때리지 말고요. 2돌까지 아이들을 때리게 되면 애들이 성격이 포악이 됩니다. 그 애들이 폭력을 배우게 돼요. 2돌까지는. 그래서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애들은 2돌까지는 때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땀 흘리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원래 아이들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을 흘리면 사람들이 몸이 허하거나 아니면 병원이나 다니면 몸이 허하거나 아주 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아이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정상이고 베개가 흠뻑 젖는 것도 당연합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수면 3, 4기에 원래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른보다 땀을 많이 흘리고 특히 아프게 되면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수분만 더 보충해주면 상관이 없고 몸이 허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애들 키울 때는 치아 관리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소아과사니까 매일 아이 입을 들여다봅니다. 입을 들여다보면 참 공사 안 한 집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공사를 해가지고 다 반짝반짝거립니다. 금리로. 근데 애들 치아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관수하게 되면 안 썩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썩는 것은요, 이건 충치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인데 세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애가 태어났을 때 뽀뽀하면요, 아빠 충치 있는 게 그대로 옮아가요. 그래서 이 충치가 전염병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별로 안 합니다.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항상 구강 청결을 해야 되고요. 음식이 입안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충치를 일으킵니다. 그 입안에 음식이 오래 있지 않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길거리에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먹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게 되면 그건 이빨 썩으라고 고사지는 거와 똑같아요. 절대로 길거리에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지 마세요. 음식을 먹일 때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는 치아를 닦고 아니면 물로 헹궈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치가 안 생깁니다. 치아가 나기 전에는요, 하루에 치아가 나기 전에는 끄저로 치아를 좀 닦아줘야 됩니다. 왜 닦아줘야 되냐면 치아 나고 난 다음에 이를 닦으려고 하면요, 애들이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시기부터 2개월, 3개월, 4개월 때부터 끄저로 잇몸을 닦아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치아가 났을 때 치아를 닦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한계 나게 되면 그때부터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기용 칫솔 조그만 거 있죠?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 칫솔질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게 손으로 움직이는 요 근육 움직임이 7세에서 8세는 돼야지 제대로 됩니다. 그 7세에서 8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반드시 닦아줘야 됩니다. 닦아주지 않고 그냥 애한테 맡겨놓으면 이빨 다 썩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엄마들이 그 애기용 그 꺼져 같은 거 옆으로 닦지 않습니까? 근데 옆으로 닦아주면요, 그 사이에 이빨 사이에 끼는 음식물을 제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져 닦는 것보다 칫솔을 써가 닦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칫솔 써가 닦는데 뒷면까지 다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치약을 사용하는 시기는요, 두돌대거등 사용하는 겁니다. 두돌대거등. 치약은 두돌 사용하는데 치약은 콩알만큼 크기로 사용합니다. 콩알만큼. 그리고 아이들 칫솔질 할 때 주의할 때는요, 영화 보면 여러분이 참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걸 느꼈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막 치약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탁 뱉고 그냥 입 닦고 그냥 나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원래 양치질하고는요, 물로 또 헹궈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애들 같은 경우는 양치질하고 난 다음에 이건 물로 깨끗하게 가져내면 불소가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충치 예방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먹을 수 있는 치약 가지고 열심히 닦고 난 다음에 양치물을 뱉고 그 다음에 닦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입안에 양치물이 약간 남아있어야지 충치 예방 효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 중에서는 탄수화물이 충치를 잘 일으킵니다. 그 탄수화물 충치 잘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분유 같은 거, 단 분유는 충치를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우유병 물고 자면 다 썩습니다. 치아가. 어떤 애들은 왕창 다 내려앉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젖병을 물고 재워서는 안 되고요. 지방이나 단백질은 범람기를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골고루 주는 것이 충치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음식을 먹었으면 양치하든지 아니면 치아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만 이제 먹이고 단 것을 먹고는 양치를 하고요. 밤중 수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에 대해서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가 30개월이 될 때까지는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엄마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엄마도 임신 중에는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치과 의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거는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등장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도 탄산음료는 피하는 게 충치에 좋다고 합니다. 녹변이 문제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녹변 자체도 문제가 다 없는 게 아니고요. 녹변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모유를 먹이는 아이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유를 먹을 때 모유는 전주하고 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유는 앞하고 뒤하고 성분이 다르죠. 앞쪽은 탄수화물이 많고 뒤쪽은 지방이 있는데 앞쪽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장 운동이 빨라집니다. 뱃속에서 탄수화물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장 운동이 빨라집니다. 뒤쪽에 앞쪽을 먹고 탄수화물이 발효가 되면 장 운동이 빨라지고 뒤쪽에 후유는 지방이 많은데 지방은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유하고 후유를 다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유만 먹게 되면 장 운동이 빨라지게 되면 장에 흡수가 잘 안 나서 담즙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녹변이 나올 수가 있고 물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을 때는 한쪽 곁을 충분하게 먹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충분하게 못 먹었을 때 나타난 전유, 후유, 불균형의 정상 중에 하나가 바로 녹변입니다. 그래서 변이 녹색으로 나오면서 변이 묽게 나온다. 그러면 혹시 내가 젖을 갖다가 제대로 충분히 못 먹이지 않았는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꿀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제 보편화되어 있죠. 돌까지는 꿀 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꿀을 갖다가 팍 끓여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돌 이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꿀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보툴리즘인데 이 보툴리즘은 스포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툴리즘이 아니고 스포아가 문제가 돼요. 이 스포아라는 거는 130도에서 30분을 끓여도 안 좋습니다. 130도에 30분을 끓여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요리하는 정도로 가지고는 절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꿀은 돌전에 절대 먹이면 안 되고 요리하는 데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전에 꿀 먹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알아주시면 좋고요. 보행기는 사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보행기가 이제 100일 선물로 많이 사라졌죠. 한동안은 100일 선물로 보행기 3개씩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다 100일 선물로 보행기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행기 선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인데 미국 소아학회나 우리나라 육아 전문가들 다 보행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특히 보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걷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많게는 2주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닌데 다만 엄마가 좀 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기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주의할 것은 보행기를 사용하면요 속도가 빨라져요. 사고가 나기 쉬워요. 보다 행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손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금방 갑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아져요. 손 안 닿던 것이 옷걸이 잡아 당겨가지고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뒤집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행기 사용할 때는 항상 아기한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굉장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짧게 사용해야 되고요. 아기 보행기 사용할 때는 허리가 옆으로 기우는 애한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앉혀봐가지고 기우면 안 돼요. 그래서 허리를 제대로 가눌 수 있는 나이가 돼야지 보행기를 사용하는데 그 나이가 일반적으로 6개월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면 가능하면 저는 보행기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행기 쓰지 말고 슬링 쓰도 괜찮습니다. 슬링 뭔지 아시죠? 애기를 이렇게 띠처럼 긁는데 슬링을 쓰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애기 안거나 업기 힘들면 슬링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보행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찬분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좀 편한다는 의미에서 찬분유 먹는 것도 좋은데 찬분유는 이거 먹는다고 장이 튼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분유는 모유에 준해서 먹이는 게 좋은데 모유 온도가 체온입니다. 그래서 분유는 원래 체온 정도로 먹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데워서 먹여야 되는 거죠. 꼭 이제 분유를 먹고 싶다 그럴 때는 3, 4개월간은 찬 분유를 먹이지 마십시오. 첫 3, 4개월간. 적어도 6개월은 지나서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먹다가 남긴 우유 버리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데 실수하냐면요. 밤중에 우유병을 먹이다가 엄마가 이제 갖다 놓기 귀찮으니까 머리맡에 놔줍니다. 애가 우지 않습니까? 아빠가 우유병을 들고 먹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한 3개월간을 내리 장염 앓은 애가 있어요. 별의별 때 다 갔다 왔는데 결국 못 고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바로 밤중 수유를 계속하면서 우유통 한 통 가지고 밤새 먹이는 거예요. 애 물렸다가 울면 물렸다가 빼놓고 물렸다가 빼놓고 밤새 물리니까 당연히 얘는 균이 바글바글한 우유병을 먹는 거예요. 그럼 장염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먹다 남은 분유는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30분 지나면 일단 버릴 생각하시고요. 냉장고 보관해도 안 됩니다. 버리지 말고 엄마가 드시면 돼요. 버릴 필요 없습니다. 흔히 물젓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젓이라는 이야기는요. 모유를 권장하는 쪽에서는 별로 말하기 싫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 하는데 실제로 보면 물젓을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전유를 먹으면 물젓이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젖은 항상 한쪽 젖을 충분하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모유를 먹을 때 하루에 8번에서 12번을 먹이란 말은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데 먹다가 잠들면 충분히 안 먹고 잠이 들면 깨워서 다시 먹여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요. 지금 산부인과나 모유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요 말을 빼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원래 신생아 태어나면 마취 때문에도 졸리고 엄마 뱃속에서 편하게 있다가 밖에 나와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애들이 다 잠을 자버립니다. 힘들어서 다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애가 조금 먹다가 금방 잠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신생아실에 따로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모유를 먹일 때 애가 원래 배고파하면 바로 먹여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밥 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죠. 대개 신생아실에서는 애기가 울게 되거나 아니면 애가 먹고 싶어 할 때 부르는데 엄마가 날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무리 빨리 가도 이제 애 놓고 힘드니까 붙잡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모유 먹이러 가는데 5분은 걸립니다. 가면 그동안 애들은 5분 동안 애가 흑이가 돼가지고 막 웁니다. 그러면 흑이진 애한테 젖을 물리면 흑이가 조금만 짐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뻔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애들이 한 번 먹을 때 젖을 충분히 못 먹는 애가 많아가지고 전유후유 불균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동치를 해야 돼요. 모자동치를 해가지고 엄마와 아기가 24시간 같이 살면서 애가 먹고 싶어 할 때, 애가 배고파서 먹고 싶어 할 때 바로 젖을 물려야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로 키우면 아무리 신생아실에서 애를 불러도 가는데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애가 흑이가 되기 때문에 젖을 갖다 제대로 먹이기 불가능하고 게다가 흑이가 져서 처진 애들은 깨워서 먹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못 먹게 되면 전유후유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애들은 항상 젖을 충분히 먹이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젖은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2돌까지 젖이 최고 좋아요. 젖은 다만 앞쪽 먹기 될 때 물젖이란 말을 하는 거고요. 6개월 지나서 젖이 영향이 없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니까 그것은 믿지 마십시오. 이유식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리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유식은요 단순히 영양만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식을 줌으로써 아기는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고요. 음식 먹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양이 아닌 맛을 배우는 거예요. 맛을 배우고 그 다음에 스스로 먹는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영양만 공부한다면 링겔 맞추는 게 되겠죠.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애들은 영양뿐만 아니라 식사 습관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식은 반드시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어른 때 먹는 어른 때 먹을 음식을 돌까지는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부터 시작해서 돌까지 어른 먹는 음식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특히 미각의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각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각의 발달 때문에도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깡통 이유식은 미각 발달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요리사들이 다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런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애들은 어릴 때부터 미각 발달을 위해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 키우다 보면 어떤 엄마들 우리 애가 우유병을 들고 이제 처음 먹었다고 좋아합니다. 그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우유병은요 애기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유병은 반드시 엄마가 들고 먹이고 애기한테는 우유병을 주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우유병을 주게 되면 애들이 우유병을 이제 자기 혼자 들고 다니고 먹기 때문에 우유병을 끊는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우유병을 끊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시죠? 우유병은 돌 되면 다 끊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14개월 돼가지고 우유병을 이제 유치원 놀이방에서 먹이려고 그럴 때는 의사의 승낙서를 받아오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유병은 원래 돌 되면 끊는 게 원칙이고요. 9개월 돼가지고 모유를 끓게 되면 우유병을 사용하지 않고 컵으로만 먹일 수 있습니다. 9개월부터는 컵으로만 분유를 먹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우유병은 빨리빨리 끊는 것이 애한테 여러 가지로 득이 됩니다. 특히 우유병을 들고 먹는 아이들은 밤에도 우유병을 자기가 들고 오래 먹기 때문에 엄마가 먹이면 졸려가지고 금방 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기가 먹으면 엄마가 잠들어 부르면 애는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빨 다 썩습니다. 그래서 애들 우유병을 애한테 맡기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유병을 끊고 나면 애들이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모유를 끊고 나면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유병을 끊을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고 우유병을 끊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해요. 컵 사용하는 연습 다 했는데 왜 안 먹습니까? 컵으로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컵으로 우유를 먹이는 연습을 하고 끊어야 돼요. 컵으로 물 잘 먹는 아이가 컵으로 우유 주면 안 먹습니다.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컵으로 우유를 먹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유병을 줄여가면서 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걸 잊어먹으면 진짜로 우유병 끊고 나면 갑자기 애가 우유를 안 먹는 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유병을 18개월까지 빨게 되면요 똥꼬집이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 애들 버릇 안 가르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2돌까지 빨리면요 성격 더러워집니다. 그건 제가 이 말을 사람한테 하면 수학과서는 다 끄떡끄떡거리고 엄마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2돌 된 애가 우유병 빨고 있으면요 얌전하게 보여도요 한 손가락 합니다. 가면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애 보고 절대 모릅니다. 애들이 우유병 오래 빨는 애들은 그만큼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우유병 오래 빨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돌 지나면 생우유를 먹으란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돌 지나서 고기를 잘 먹어야지 생우유를 바꾸는 거지 고기를 잘 안 먹는 아이를 생우유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유 먹는 엄마들은 2돌까지 모유 먹이면 되죠. 그런 엄마들은 생우유 먹이면 안 됩니다. 모유 먹는 엄마들은 낮에 3번 먹으면 돼요. 돌부터 낮에 3번 먹고 이런 엄마들은 생우유를 먹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돌부터 생우유를 먹으라니까 모유를 먹이면서 우유를 덜 먹이는 엄마들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모유 먹이는 엄마들은 모유를 2돌까지 내리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면 하루에 먹는 생우유 양은 500cc입니다. 그리고 만 9세가 되면 우유 양이 3컵으로 늘어납니다. 750.
그러니까 우유를 권장하는 양은 돌부터는 500이고요. 9세가 되면 그다음부터 750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에 이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으로서는 우유를 750을 먹는 것이, 어른들은 750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건 1리터까지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때리지 말라 그랬죠? 때리면 안 돼요. 애들 성격별입니다. 두들까지 절대 때리지 말고요. 애들한테 절제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우리 선배한테 참 이 말 듣고 참 한심했는데, 우리 저희 선배가 외국 생활 오래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에 가서 한국 놈하고 일본 사람 구별하는 방법 아냐고 물어봐요. 저는 미국 안 가서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놈은 식당 가서 전부 뛰어놓는데요. 일본 사람은 식당 가면 전부 앉아있대요. 애들 키울 때 그게 차이 난대요. 그 선배도 굉장히 국수적인 사람이고 민족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선배가 외국 나가서 무지하게 부끄러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절대 버릇이 없어요. 어디 가면 다 뛰어놀고 식당 가면 다 뒤집어 놓는데, 외국 갔어. 나무 집에 가면 TV 막 치고. 외국에서는, 외국 애들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물론 외국에서도 저기 뭐 빈민가 가면 다 그러겠지만 중산층만 돼도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애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에 애들 외국 데리고 나가가지고 나라 망신 안 시키려면 애들 버릇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자리를 끄지 않는 법을 꼭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거 못하기 때문에 나라 망신 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 우스갯소리도 애가 뛰어놀면 그 다음 중국말 한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처럼 그냥 중국말 하고 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애들이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버릇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이제 키포인트들은 뭐냐 하면, 신생아 시기에 카시트에 반드시 앉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생아 시기에 카시트를 뜨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들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르치는 게 1번이 뭐냐면 카시트예요.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는 2개월 때 이제 혼자서 잠드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애들은 2개월 되면요, 젖을 물고 자는 게 아니고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방바닥에 등 대고 누워가지고 혼자서 잠드는 것을 배워야 돼요. 2개월 되면. 4개월 되면요, 밤에 깼을 때 혼자 힘으로 젖을 안 묶고도 혼자 잘 들을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4개월 되면. 그리고 스스로 잠드는 걸 배워야 되고, 6개월 되면요, 한 곳에 앉아서 가지고 이유식을 해야 됩니다. 이유식 할 때는 자리를 뜨면 안 돼요. 그래서 방바닥에 앉아서 이유식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유식 할 때는 좀 돈 있으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높은 의자 있죠. 높은 의자에 앉혀가지고 이유식을 하는 것이 애기 버릇 가르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리를 안 뜨는 습관을 가르치면 애들은 그걸 저절로 몸에 익어요. 방바닥에 앉아서 먹으면요, 돌아다닙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특별하게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컨트롤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의자에 앉혀가지고 안전벨트를 딱 묶어가지고 이유식을 먹여야 됩니다. 높은 의자 사용할 때 주의할 게 안전에 주의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 다니는 애 중에서 한 녀석이 높은 의자가 높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분하게 붙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리냐면, 애가 발로 밀어요. 약간 뛰어 앉으면 발이 닿을 거 아닙니까? 발로 밀다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뇌수술 안에 있어요. 반드시 이 붙여야 돼요. 붙여가 애가 손으로 못 밀어요. 손으로 밀면 넘어가지 않는데 발로 밀면 어느 게 깁니까? 발이 길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요. 높은 의자가. 그러니까 반드시 높은 의자는 붙여가지고 애가 손으로 밀더라도 발로 못 밀게 해야 돼요. 발로 밀면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굉장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의자채로 넘어가면 굉장한 상처를 줍니다. 그 안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높은 의자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높이가 보통 의자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거의 사망은 아니더라도 피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8개월 되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8개월이 되면요, 애들한테 메모리가 생깁니다. 애들은 이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8개월 되면. 그래서 어떤 걸 가르쳤을 때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이제 의식적으로 메모리를 남길 수 있는 시기가 8개월입니다. 그래서 8개월부터 시작해서 숟가락 연습도 가르치고 버릇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월 되면 이제 애들 안전교육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위험하다, 이건 괜찮다, 이런 걸 일일이 가르쳐가지고 위험한 것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 애들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가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잘 되면 다음에 다른 게 위험하다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12개월 되면 우유병을 끊는데, 이 우유병 끊는 것도 애가 많이 끊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애들이 절제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되면 애들이 우유병 끊는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우유병은 하루아침에 끊는 것이 아니고 6개월부터 서서히 끊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는요, TV 애가 혼자 쳤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원래 TV는 애 혼자 치는 물건이 아닙니다. 9돌까지는 TV는 애가 몫해야 되고, TV는 애가 절대 손댈 수 없는 물건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TV를 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애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거, 언터처블 걸죠. 절대 손댈 수 없는 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제한 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뭐 애들 똑똑하게 키우는 법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자, 똑똑하게 키우는 법 1번은 뭐냐면요, 모유 먹이는 거예요. 아이에 따라서 IQ가 10 정도 차이 납니다. 두 번째는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게 랭킹 2위가 될 만큼 머리 똑똑하게 만드는 데 주의한 겁니다. 이유식은요, 영양도 영양이지만 애들이 미각이나든가 씹는 거에 따라서 애가 두뇌가 발달합니다. 원래 손 운동이 두뇌하고 연관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씹는 거예요. 씹는 것도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씹어야지 두뇌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집어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 또 못하는 게 또 이건데, 핑거푸드. 제가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이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두뇌를 만드는 데 중요하죠. 그래서 식품군을 밥 종류, 고기 종류, 야채 종류, 과일 종류, 우유 종류, 이렇게 5가지 식품군은 골고루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6개월부터는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선진국 육아 지침들 보면요, 애니멀 미트를 에브리데이 먹으라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육고기를 매일매일 먹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토부리를 믿는 사람들은 고기가 나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동물성 고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고기를 매일매일 주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잘 챙겨서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유식 만들어 먹이는 것이 여러 가지 미각의 애들한테 노출시킵니다. 미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어릴 때 미각을 다양하게 노출시키면 애들 두뇌 발달에 굉장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책 읽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치사무실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용석 고객님의 현대카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고객님의 책을 읽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해가 영향을 주게 되지만, 미각은 애기한테 굉장히 원초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두뇌 발달에 굉장한 다양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다양한 음식을 갖다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유를 먹이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모유는요, 엄마가 먹은 음식의 미각이 그대로 모유에 배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를 먹고 엄마가 음식을 먹고 모유를 먹이면 그 음식의 맛이 모유로 새들어가기 때문에 애들 두뇌 발달에도 역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앞에 거 영양적인 말을 말했고, 애들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은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수록 두뇌가 발달합니다. 만약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애들은 두뇌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힘들 때 보챌 때 안아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이런 것이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애들은 열심히 안아주고 배고파할 때 먹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이제 성취감 얻을 때 그때 또 발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100%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도와주는 것이 좋고 적당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애들은 또 두뇌가 발달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요즘은 아파트에 애들끼리 못 놉니다. 어른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또래가 만날 때 가장 애들이 많이 발전을 해요. 또래 만나고 자기보다 1년, 2년 위에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다 배우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한 머리를 쓰는 두뇌가 필요하죠. 그거는 뭐 1+1 더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복잡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애들은 두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TV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보면요, 내가 웃었을 때 TV가 나한테 웃질 않습니다. 반응이 안 돼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신경이 발달 안 합니다. 그래서 TV라는 건 아무리 정보를 애한테 갖다 쏟아놔준다 해도 그게 애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자기가 웃었을 때 상대편이 웃어주는 것, 반응을 보일 때 가장 두뇌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 TV라는 것은 사실 TV 보는 시간은 애들한테 죽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는 가능하면 애들한테 두 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적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제 애들이 배우게 되면요, 그 수준에 맞춰서 애기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요구하는 게 하나였을 때 상대편이 하나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를 요구했을 때 열을 주게 되면 애들은 적당한 선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 적당한 선을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섭도 지나치게 하면 애들은 곤란합니다. 항상 적당한 선을 해야 되고요. 애들 키울 때 분리불안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분리불안은 뭐냐 하면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애기의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물을 수련할 때 엄마 옆을 떠나면 동물의 왕국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못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옆에 항상 붙어있게 만든 게 바로 분리불안이에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6개월부터 12개월, 바로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분리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피크입니다. 이때는 어떤 엄마들은 화장실을 못 가요. 계속 엄마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밤이 되면 애기가 엄마를 더 찾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들 같은 경우는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분리불안이 있는 애들을 갖다가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엄마가 애한테 더 다가가야 돼요. 엄마가 애가 너무 달라붙으니까 좀 떨어지면요, 애들은 더 달라붙어요. 우스갯소리로 분리불안이 다가오면요, 내가 더 다가가라 그럽니다. 한 번 더 안아주라 그럽니다. 한 번 더 안아주고 애가 싫어할 때까지 다가가면 애는 분리불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애기한테 다가갈수록 분리불안이 적어진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연애할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 도망가면 더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더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분리불안이 있는 시기에는요, 애들이 밤에 잠도 잘 깹니다. 엄마가 어디 도망갔을까봐 깨가지고 주위 한번 돌아보고 자는데, 문제는 혼자 깨가지고 잠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혼자 잠드는 법을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잠드는 법을 못 배운 애들은 깨가지고 혼자 잠을 못 잡니다. 예를 들어 젖을 물고 자는 애들 같으면 분리불안 때문에 밤에 깼을 때 엄마 젖을 물지 않으면 다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젖을 물어야만 잠을 자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2개월 때부터는 애를 재울 때 젖 물고 자는 습관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수면 전문가, 미국 성악학회 모든 육아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2개월 때부터는 젖 물고 잠드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충분히 먹고 눕혀서 등 대고 혼자 힘으로 자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 밤에 이제 깼을 때 엄마가 이제 젖을 물고 자는 습관을 안 들인 애 같으면 엄마가 다시 젖을 물려 재우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바로 젖 물리지 말고 좀 기다려 봅니다. 기다려 봐가지고 한 2, 3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토닥거리고 안아주지 말고 젖 먹이지 말고 토닥거리고 한번 채워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엄마가 젖 물고 자는 습관을 안 들인 애들 이야기고, 젖 물고 자는 습관 들인 애들은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젖을 물어야만 잠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우는 걸 갖다가 울음을 구별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애를 많이 키워본 사람들은 우는 울음을 들으면 얘가 어떤 울음을 우는가를 압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그 다음에 애가 힘들어 우는지, 아니면 그냥 찡얼거리는지, 아니면 그냥 화풀이 하려고 그냥 막 우리 새끼는지, 이건 톤이 달라요. 다른데 이 톤 다른 거는 제일 중요한 게요, 첫 일주 이내에 아기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했을 때만 가능해요. 길게는 한 달.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내가 특정한 울음을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배고프면 똑같은 특정한 울음을 울어요. 근데 만약에 울어도 안 주고 이러면 그 다음 그 울음이 배고픈 울음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애가 배고파할 때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고, 울었을 때 내가 힘들어가지고 울었을 때 엄마가 안아주거나 달래줬을 때는 그게 힘들 때 우는 울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힘들 때 안아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애들은 그다음부터 울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촌에 살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요, 누가 지어박아도 울지도 않아요. 하고 애들 보면 다 멍하니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 지역에 사는 애들이 옛날에 머리 나쁘다고 했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신경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들은 울음을 제대로 익히려고 그러면 엄마가 첫 일주간에 엄마가 아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24시간.
24시간 보면서 애기의 욕구를 갖다가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 양상을 보여줄 때 애가 그런 울음을 갖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두뇌 발달이 좋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애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애기를 키울 때 산후조리원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산후조리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산후조리원에서 애기를 신생아실에 맡기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생아실에 맡기는 것은 아기를 상자에 보관하는 것과 똑같아요. 따로. 원래 1개월간이란 생후 1개월을 가는 어떤 시기냐면 애착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엄마하고 아기가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의 끈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생후 1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짧게는 생후 2주까지 아기하고 엄마하고 몇 시간씩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애착 형성이라는 면에 볼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두뇌 발달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하고 아기가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24시간 모자 동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누가 반대하는 줄 아세요? 엄마들이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내가 쉬려고 산후조리원 왔는데 나보고 애 보라 그러냐고 항의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애기 젖먹이고 애기 보는 것만은 반드시 24시간 엄마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외국에서는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엄마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애기를 어릴 때 키움으로써 인생의 제일 황금기예요. 애를 보는 그 시기가. 그 황금 같은 시기를 갖다가 애기가 분리되어 있다면 엄마가 반대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황금 같은 시기를 갖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개월간은 24시간 엄마하고 애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아빠가 아기를 와가지고 아기를 안아주고 아빠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1개월간에 아빠의 육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기를 안아주는 게 엄마다움이 있고 아빠다움이 있어요. 엄마가 안아주면 부드러움이 느껴지지만 아빠가 안아주면 터프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은 그 두 가지를 다 두뇌 발달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저 아빠는 안 안아주나 보다. 아빠가 열심히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기 키울 때는 사실 그 엄마 역할만큼 중요한 게 아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아줘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아빠가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주기 힘듭니다. 좀 지나가면 이제 좀 바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이제 하기 힘드니까 그 젊을 때 열심히 애기들 많이 안아주시고 아빠 안고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게 딱 포즈가 됐습니다. 뭐 다 여러 가지 의미들 다 들어보면 알 거고 특히 배고픈 울음을 알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성공한 거예요. 배고픈 울음. 이제 신생아들한테는 그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익히라는 건 중요한 이야기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요. 울면 젖주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원래 애들은 울기 전에 젖을 줘야 돼요. 애들은 배고플 때 젖을 줘야 되지 일단 우는 거는요. 배고픔의 마지막 표현 방법입니다. 울기 시작하면 이미 때가 늦어요. 그 대개 엄마들은 울면 젖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아기를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기를 잘 보고 있으면 애가 배고파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돼요. 입을 오물오물거리기도 하고 엄마 젖을 잡고 자던 애가 깨가지고 젖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가 울기 전에 젖을 줘야지 울면 젖을 주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아기가 울기 전에 젖을 줘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우는 거는요. 애들한테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일 때 푸는 방법도 우는 게 있어요. 울음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울게 되면 이제 배고픔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힘들 때 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하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겁나고 이럴 때는 막 울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내가 다 귀찮을 때 울어가지고 남들 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울음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울음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엄마들은 아기가 우는 거에 대해서 전부 젖을 물려가 행위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소아과 개업한 지가 지금 17년 되고요. 의사 면허 딴 지가 22년 됩니다. 꽤 이제 오래 의사 생활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유 먹는 아이들 중에서 몸무게가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애들이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모유 먹는 애들 중에서.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아과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모유 먹는 애들은 비만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모유 먹는 애들은 비만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십자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유 먹는 애들 비만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최고 기록이 4개월 반쯤 된 애가 14kg짜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아마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나라 애들은 굉장히 많고 4개월에 9kg, 10kg 된 애들은 수두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유 먹는 애보다 모유 먹는 애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애들은 울음을 갖다가 꼭 먹는 걸로 해결하지 말고 배고플 때 외에는 먹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애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요 항상 5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5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모유를 먹을 때는 모유를 조금씩 먹이면 안 돼요. 한 번에 충분히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 맞춰 먹이면 안 됩니다. 음식은 시간 맞춰 먹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배고플 때만 먹여야 돼요. 세 번째는 입에 손을 대는 사람 있죠. 입에 손을 대가지고 젖을 물리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돼요. 애들은 배가 고파도 입에 손을 대면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입에 손을 대가 젖을 물리는 건 하면 안 되고요. 애가 보챈다고 젖을 바로 물리거나 졸려한다고 젖을 바로 물리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대개 비만인 애들은 이 5가지 중에서 대개 3가랑 내지는 4가랑 5가랑도 많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방법으로 먹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비만이 많다는 걸 아시고 애기 비만되면 성인병 걸려요. 어릴 때 찐 살이 다 빠진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릴 때 찐 살은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비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시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시부터 하죠. 사시는요, 애들 보면 눈이 모여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 대부분은 미간이 넓어서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애들은 진짜 사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시는 어릴 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모이면 무조건 안과 가서 진료를 한번 받으십시오. 그거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요. 공과식지 문제는 사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모유 먹는 아이들은 1개월까지는 공과식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유 먹는 애들은 1개월까지 공과식지를 사용하게 되면 유두혼동이라 그래서 엄마 젖 빠는 거하고 우유병 꼭지를 빠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젖을 잘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유 먹는 애들은 1개월까지는 공갈주국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갈주국지는 이제 애들 위안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빠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별로 바람직한 도구는 아닙니다. 사실은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지만 뭐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절대 금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사용하면 좋은데 주의할 거는요. 배가 고파서 애가 먹고 싶어하는 아들한테 공갈주국지 물리면 안 돼요. 엄마들 중에서는 애가 배고파서 막 먹고 싶어 하는데 우유병부터 딱 공갈주국지 먼저 물리고 난 다음에 우유를 타러 갑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은 배 고픈 걸 우선 빠는 걸로 해결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유를 절대 먹게 돼요. 그래서 배고픈 애한테 먼저 물리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일단 배가 부른 상태에서 물리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6세까지만 빨지 않으면요 영구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세까지만. 근데 공갈주국지를 너무 열심히 빠르는 경우에는 2살만 되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2살만 되어도. 그래서 너무 열심히 안 빨면 좀 느긋하게. 저 같은 경우는 공갈주국지 빠는 애한테 제일 먼저 실업법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를 많이 사귀게 하면 공갈주국지 빠는 것이 상당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요즘 친구가 별로 없죠. 주위에 또래 있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보면 또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괜히 옛날 친구들 또래 있으면 친한 친구하고 전화 걸어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팀을 만들어라 그래요. 한 8명 팀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애들 갖다가 같이 놀게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공갈주국지 빠는 애들 같으면 빨리 좋아지고요. 같이 노는 것도 배우고 식습관도 좋아져요.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항상 또래를 갖다가 많이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잠만 잘 자도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애 키우는 수고가 반으로 줄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9개월 돼가지고 밤에 서너 번 깨가 젖을 먹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밤에 10시간 내리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건 답은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나는 젖을 물리고 애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그러면 젖을 물리세요.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일찍 보면
밤에 젖을 계속 물리고 애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젖을 먹이는 상태에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가지고 밤에 서너 번 깨가지고 눈이 부시시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런 엄마들한테 9개월에 해결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수면은 조기에 교육을 시키는데 1번이 뭐냐면요. 수면 패턴이 완성되는 시기가 4개월까지예요. 그래서 2개월 때부터 애들은 조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빠른 애들은 4주부터 시킵니다. 1개월부터 시킵니다. 1개월부터 수면 교육을 시켜서 빠르면 2개월에는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4개월 되면 수면 패턴이 완성이 돼야 돼요. 만약에 4개월까지, 2개월부터 4개월까지 젖을 먹여서 재우는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교육이 돼가지고 애들은 젖을 먹지 않으면 잠을 안 잡니다. 그건 교육이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애는 운명이 결정됩니다. 밤에 잠을 잘 것인가, 밤에 먹을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2개월부터 4개월까지 어떻게 수면 교육을 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게 수면 의식이에요. 베드타임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 잠을 재울 때 일정하게 재우는 거예요. 수면은 원래 24시간 리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수면은 24.5시간의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요, 애들은 항상 30분 늦어집니다. 한 며칠만 지나면 2시간 늦어져요. 왜냐하면 수면 리듬이 24.5시간이니까. 그래서 수면을 애기한테 맡긴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능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기 수면은 언제 잘 것인가를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불 끄고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에 불 끄고 자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절로 가능했어요.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는요, 호롱불 없어가지고 9시 되면, 8시만 되면 깜깜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수면을 갖다가 자는 시간을 알려주는 게 제일 강한 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잠을 잡니다, 애들이. 근데 요즘은 형광등이기 때문에 어두워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면 어떤 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베드타임 루틴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애기 잘 시간쯤 되면 이제 8시에 온다가 8시쯤 되면 이제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옷 갈아입히고 이야기 들려주고 이제 모욕시키고 그 다음에 책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안아주고 잘 자라 그러고 뽀뽀해주고 불 끄고 재우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똑같은 방법을 취하면요, 그 시간에 딱 이제 이 수면 의식을 시작하게 되면 애들은 이제 잘 때가 되었는가 보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애들은요, 이걸 안 가르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애국가 나올 때까지 TV를 보다가 잠자요. 그래서 애국가가 나오면 이제는 이제 잘 때가 되었는가 보다 하고 잠을 잘라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개월까지는 수면 패턴을 완성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슬립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수면 연상이에요. 내가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자느냐. 쉽게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 화장실 가면 담배 안 피면 끙 못합니다. 그건 담배 물어야지 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엄마 젖을 물고 잠자는 애들은 엄마 젖을 안 물면 잠을 안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수면 연상이에요. 어떤 애들은 안아줘야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아주는 것이 바로 연상이에요. 잠을 잘 때 안아줘야 자게 되는 게 수면 연상이기 때문에 애들은 어떤 식으로 연상을 시켜서 잠을 재우느냐, 이게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2개월 때 엄마가 안아줘서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젖을 물려 좋을 것인가, 아니면 눕혀서 등대고 자기 힘으로 잘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등대고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가 셀프 수딩이라 그러는 말을 하는데, 하여튼 스스로를 달래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가르치는 게 2개월 때 시작하는 거예요. 수면 현상을 나쁜 식으로 가지 말고 등대고 혼자 힘으로 자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수면 현상에서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거고, 앞으로 평생 애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때 안 가르치면, 이때 만약에 먹여서 달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4개월까지 수면 패턴을 먹는 패턴으로 가게 되면 애들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9개월 되면 처음에는 한두 번 먹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4번, 5번, 밤에 5번 깨는 엄마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마들 미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개월 돼가지고 5번 깨게 되면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젖 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잠을 못 자가 젖을 끊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유는 오래 먹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수면교육 잘 시켜가지고 충분히 오래 편하게 젖을 먹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낮에만 먹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밤에 안 먹이면. 그런 식으로 젖도 오래 먹이고
엄마도 편하고 그런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수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자는 거예요. 혼자 자는 걸 가르치는데 늦어도 2개월부터는 혼자 누워 자는 걸 가르쳐야 돼요. 2개월부터. 깨있는 동안 눕혀야 돼요. 그래서 먹다가 잠이 들면 잠들지 않게 깨워서 저녁에 먹여야 돼요. 깨워주는 게 중요해요. 깨운다는 건 뭐냐면 그 손발 같은 거 만져주고 발도 만져주고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거 좀 쏴주기도 하고 더우면 옷 좀 벗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온도가 방온도가 높으면 잠잡니다. 특히 27도가 넘어가면요 잠만 자요. 보통 수면할 때 적정 온도는 24도 이하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잠을 자기 때문에 온도는 24도 이하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혹시 신생아들 적정 방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신생아들은요 20도에서 22도가 적정 온도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산후조리 한다고 보통 30도 이상 만들어 놓죠. 그럼 애들은 너무 덥게 자라요. 애기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이게. 그래서 신생아가 자라는 적정 온도는 20에서 22도. 근데 20에서 22도를 하면요 엄마들이 못 견뎌요.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애들은 좀 시원하게 키우는 것을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요 이야기를 들려줄 때 수면 의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지 않습니까? 들려줄 때 무서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무서운 이야기 하면 애들이 잠 다 깹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면 연상을 시키는 것이 좋고, 해야 되고요. 한 20분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재울 때는요, 애가 앞으로 계속 잘 위치에다가 재워야 돼요. 여러분이 잠은 한국에 갔는데 깨보니까 뉴욕에 와 있다.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황당한 이야기라고요. 애들 마찬가지. 애들이 침실에 안 자고요. 거실에 자고 있는데 깨니까 방이더란 말이에요. 애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가 앞으로 잠을 잘 위치해서 잠을 재워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애기를 안아 재우고 눕혀 재우면 애가 깨면 엄마 정이 아니니까 또 깨가 다 업어달라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가 있나요? 그래서 항상 애기가 자는 위치에서 잠을 재워야 돼요. 앞으로 잘 위치해서. 아니면 하중에 안고 있든지. 잠 자는 동안 계속 안고 있든지. 그건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잠을 자는 위치에서 잠을 재우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방 사용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을 재울 것인가 다른 방을 재울 것인가 그런 때 항상 나오는 것이 같은 방을 재우는 것이 애기한테 더 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게 뭐냐면 그 같이 자는 방의 환경이 어떤가를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하고 집안 식구 뭉당 모여가 TV 보면서 큰애가 뛰어놀고 그 다음에 아빠 늦게 와서 담배 피고 이런 방에서 같이 재울 것인가? 아니라 이거예요. 집안마다 다 틀려요. 수면 환경이 어떤가 다 틀립니다. 같은 방에 살라 그러면 그 방이 수면 환경에 적합한 환경일 때만 같이 하는 거지 그 환경이 애기한테 안 좋다. TV 보면서 같이 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같이 재울 건지 아니면 따로 재울 건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재운다는 말이 너무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참 달콤하지만 실제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의 환경이 어떤가를 꼭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엄마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라는 얘기죠. 애들 엎어 재우지 말라 그랬죠. 엎어 재우면 두상은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돌까지는 반드시 등대고 자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등대고 안 재우다가 사망하면 영아 학대로 잡아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등대고 자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그림에 보면 좀 이상한 게 보일 거예요. 애들 재울 때 이렇게 가슴 이상 덮어주지 않습니다. 요 라인 이상을 덮어주지 않아요. 이까지 덮어주면 잠하면 숨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겨드랑이 이하로만 이불을 덮어주고요. 애가 이불 차낼 때는 우주복 입어도 됩니다. 그리고 돌까지는 베개를 쓰지 않습니다. 돌까지는. 베개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니까 돌까지는 베개 쓰지 마시고요. 신생아 방 온도는 20도에서 22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생아가 아닌 일반 아가들의 방 온도는 18도에서 21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낮아져요. 18도 그러면 여러분 추워서 못 견딜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뜨겁게 자라는데 수면 자세는 등을 대고 누워 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방 온도는 시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유 먹이면 영아 사망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베개 같은 거 쓰지 말고 친구도 너무 푹신한 거 쓰면 안 돼요. 딱딱한 거 써야 되고요. 담배 피면 사망률이 훨씬 증가됩니다. 애들이. 그리고 이 사진은 보면 참 예뻐 보이죠?
이렇게 엎어재우는 건 사망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원래 권장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애기들은 엎어재우지 말고 등 대고 자야 됩니다. 등 대고. 등을 대고 자게 되면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애가 머리가 삐딱이가 됩니다. 어떤 애들 완전히 저기 45도 각도로 납작하게 되는 애가 있는데 그거 부모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애들이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잘 때는요. 반대편 방향으로 애기를 돌려 눕혀주는 걸 자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납작품이 돼요. 그럴 때 보통 애들이 어지간한 경우는요. 애들이 고개를 가누게 되면 저절로 반대로 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좋아지는데 일단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돌아오지 못해요. 납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이 되기 전에 이미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반대편으로 눕혀주고 주기적으로 머리 방향을 바꿔주는 것은 부모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는 뇌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생길 정도로 엎어지올 때는 그 납작한 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게 문제냐면 머리를 잘 못 가는 애들, 뇌성마비 있는 애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뇌성마비 없더라도 좀 늦은 애들 있죠? 거기에 늦게 가는 애들이 납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엎어 재우는 건 안 되는데 등대고 누워 자는 애들이 주기적으로 엎어 키우는 건 중요합니다. 엎어 놓아가지고 애들이 깨있을 때 엎어 놓으면 애들이 고개를 들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속은, 이 대근육 같은 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엎어 키우는 것은 중요한데 엎어 재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엎어 키우는 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크면 엎어 재우도 상관없습니다. 좀 크게 되면 엎어 재우면 머리도 증상이 좀 좋아집니다. 돌 지나면 엎어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쌍둥이를 키울 때는요, 항상 같이 키우면서 개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희 외삼촌도 쌍둥이인데,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는 학교도 같은 학교 안 가요. 쌍둥이는 어릴 때 키울 때는 같이 키우는데 학교를 보내면요, 두 사람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합니다. 한 반에 잡아놓으면. 한 녀석은 수학과가고 한 녀석은 음악 미술해요. 그래서 둘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그걸 만들어요. 쌍둥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쌍둥이는 같은 반에 넣지 말고 따로 뛰어나야 돼요. 심지어는 그 저희 삼촌 같은 경우는 한 분은 경기고등학교, 한 분은 서울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도 같이 따로 갔어요. 중학교도 따로 가고. 따로 보낸 게 그건 저희 외할아버님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생각하신 거고요. 그리고 옷을 입혀도 똑같은 옷을 입혀도 색깔 다르게 개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쌍둥이를 갖다 한 녀석으로 대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건 개별적인 인간이에요. 각각의 인간으로 대하는데 키울 때는 같이 키우라 이거죠. 어떤 엄마들은 아빠가 이제 큰 녀석 보고 엄마가 적은 녀석 봅니다. 심지어는 각방을 씁니다. 같이 울면 깰까봐 불벌 떨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애들은 한 방에 같이 쌍둥이를 몰아넣어도 애들은 한 녀석이 우는 거에 따라서 한 녀석이 잘 깨지 않습니다. 그걸 미리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녀석을 같이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녀석이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일치가 돼요. 정도. 같이 키우기가 한 녀석처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를 가졌을 때는 항상 둘이 같은 침대에 같이 재우고 같이 키우라 이거예요. 그게 더 편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같이 키우라 이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두 녀석이 동시에 깰 때는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부모가 같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일 때 쌍둥이는 어떻게 먹이는지 아십니까? 한 녀석을 따로따로 먹이면 안 돼요. 따로따로 먹이면 시간이 2배가 들어요. 그래서 모유를 먹일 때는 두 녀석을 한꺼번에 끼고 먹이든지 옆으로 나란히 두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 수시에 쌍둥이는 두 사람을 같이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두 녀석을 같이 이제 한꺼번에 먹이는 게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좋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요, 원래 임신 초기에 엄마가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임신을 하기 전에 엄마라 그러면 우리가 종합 비타민 한 개는 꼭 드시라 그럽니다. 역산 때문이라도. 그래서 항상 비타민제 하나는 임신하기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첫 몇 주간에 특정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항상 임신을 가임 연령이 된 모델은 비타민제 하나 정도는, 특히 채식을 하게 된다면 비타민제 하나 정도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는 저지방 우유를 드셔야 되고요. 음식 골고루 드시면 돼요. 특별한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미역국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원래 미역국은 미역의 권장량은 하루에 3g입니다. 하루에 3g인데 3g으로 제가 미역국을 끓여보니까 딱 한 그릇 안 나와요. 원래 이게 어퍼 리미트라고 해서
권장량이 아니고 최대 먹는 양이 하루에 미역, 요도 때문에 하루에 그 3g의 미역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서 미역 3g 먹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미역국 5그릇 먹는 사람 천지죠. 하루 종일 미역국만 입에서 미역 냄새가 안 돼요. 산부인과 애기 엄마들 방에 가면 미역 냄새가 다 배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애기한테 좋은 거 아니고 엄마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이 모유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요도 때문에 미역을 많이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그때 아니면 미역 먹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역을 열심히 먹었는데 지금 뭐 미역 천지 않습니까? 그 김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미역 같은 건 결코 좋은 음식, 애기한테 엄마한테 많이 먹으면 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 놓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그릇 이상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역 먹으면 김도 먹으면 안 돼요. 미역 먹고 김 먹으면 2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즘에 보면 수입 소금 중에서 모턴 같은 데 보면 큰 통 알죠? 수입 소금 중에서 요오드가 들어있는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은 외국 사람들은 원래 미역을 안 먹습니다. 그 해초를 안 먹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해요. 그런 지역에서 요오드를 보충하기 위해서 요오드를 치는 건데 우리는 전부 김 먹죠. 그 다음에 미역 많이 먹는데 그런 엄마들이 또 그 소금까지 쳐서 먹으면 요오드가 몇십 배 먹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애기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역이라든가 김은 애기 수유하는 엄마들이나 임산부들은 많이 먹지 마세요. 애기 놓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먹지 마시고. 알레르기 있는 집안 식구 중에 알레르기가 있으면요, 엄마가 임신 중에 주의할 음식은 딱 하나입니다. 땅콩. 다른 거는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콩 하나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기가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기가 아토피가 있을 때 엄마가 모유를 먹일 때 주의할 음식은 첫 번째는 땅콩하고 견과류예요. 그렇게 주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토피가 좋아지지 않을 때는 엄마가 우유하고 계란까지도 우리가 주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음식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땅콩하고 견과류만 일단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의사하고 상의하면 되고 미리 음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가 아토피가 있을 때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토피를 치료할 때 음식을 제한해서 치료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최후일수단이에요. 애들은 성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음식을 제한해서 아토피를 치료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론 안 먹으면 좋아져요. 하나 안 먹으면 굶어 죽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애들은 성장 발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음식을 제한해서 아토피 치료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치료를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아토피 치료의 제일 중요한 치료가 뭔지 아십니까? 스테로이드 연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 보고 스테로이드 연고 쓰는 걸 굉장히 기벌냅니다. 근데 실제로 아토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예요. 스테로이드 연고는요, 등급 7등급이 있습니다. 7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다 부작용이 틀립니다. 7등급 정도 되면 미국에서 슈퍼에서 팔아요. 그만큼 안전해요. 의사들이 스테로이드를 주의하라는 말은 5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센 연고를 주의하라는 이야기지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도 주의해야 돼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엄마가 겁을 내가지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지 않는다. 그것은 애한테 굉장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특히 아토피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식으로 넘어갑니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토피 있는 애들은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애들은 이유식을 할 때 주의해야 돼요. 원래는 아토피 없으면 4,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아토피 있는 애들은 6개월 되거든 이유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할 때 보시면 유제품은 일세, 치즈는 돌전에 먹이면 안 됩니다. 아토피 있는 애들은. 그리고 계란은 9돌까지 먹이면 안 돼요. 노란자, 신즈 다. 그리고 새우, 생선, 조개 다 3살까지 먹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안 지켜요. 새우, 생선, 조개를 3살까지 먹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는 게 뭐냐 하면 멸치는 꼭 먹입니다. 멸치는 생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개 먹이지 말라 그러면 꼭 전복 갖다 먹입니다. 그럼 뻔한 이야기. 맨날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얘기 그거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유식을 하는데 철분 보충을 위해서 조개를 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기 영양학자들이 하는 소리지 그건 의학적으로 전혀 살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철분 보충을 위해서 조개를 먹이는 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러지 있는 애들은 알러지 전발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조개라는 것은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물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조개 몸속에 축적을 시킵니다.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개를 갖다가 먹게 되면 그 조개가 청정지역에서 자라지 않은 조개라 그러면 애한테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오염물질을 그대로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를 철분 보충을 목적으로 애들한테 먹이는 것은 굉장히 권장하고 싶지 않고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붉은 고기를. 철분 보충해서. 붉은 고기하고 그 다음에 푸른 이파리 야채를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 조개를 먹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모유 먹는 엄마들은 살찌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모유가 안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모유 먹는 엄마가 몸무게가 막 늘어나는데도 모유가 안 나와요. 그럼 더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모유가 더 안 나와요. 모유 먹는 엄마들은 적당히 살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일단 살이 빠지지 않는 엄마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모유가 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엄마가 아주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만 음식을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될지 일단 몸무게가 정상인 엄마가 음식으로 모유를 늘릴 수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유를 음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는데 몸무게가 적당히 빠져야 돼요. 엄마들은.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 달에 첫 한 달 차이는 물론 많이 빠지는데 첫 한 달 이후에 몸무게가 한 달에 2kg 이상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엄마들은 몸무게 빨리 빼려고 몸무게를 왕창 빼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에 위험하냐면 원래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몸에 나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디에 지장되냐 하면 지방에 지장됩니다. 지방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모유를 먹이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모유를 만들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모유를 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방을 분해시켜버리면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몸에 나쁜 엄마 몸에 저장되는 나쁜 것들이 애기 몸으로 더 많이 넘어갑니다. 엄마 몸에 있던 것이. 그래서 엄마가 다이어트를 왕창 하면 나쁜 음식을 왕창 애기가 먹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함부로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kg 이상 몸무게를 뺄 생각하면 안 되고 적당히 한 달부터는 적당히 몸무게를 빼야 됩니다.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요. 덕기 키우지 말라는 거 다 말씀드렸을 거고 애들 키울 때는 너무 조용한 데 키우면 안 됩니다. 적당한 소음이 있는 데서 키워야지 애들이 덜 민감해집니다. 그래야 잠도 잘 자고 방 안에 불 너무 밤에 켜놓지 마세요. 밤에 불을 켜놓으면 애들이 방 안에서 못 깨우기 때문에 그러고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물질들 분비가 달라져요. 잠이라는 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에 불 켜놓고 자지 마는데 물론 조그만한 등은 상관이 없는데 방에 불 켜놓고 애를 재우지 마세요. 젖자는 엄마들 아직도 있죠? 신생아 젖자는 거 아닙니다. 젖부푼 거 그냥 두는 거예요. 젖자지 마시고 요즘 엄마들 중에 애를 굶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애들은 굶기면 안 돼요. 신생아들은 굶기는 것은 우스갯소리로 영아학대에 가까운 거예요. 애들은 적게 나오는 모유를 계속 먹여야 돼요. 신생아들 위 용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눈가 식당보다 적어요. 신생아들은 위 크기가 엄지손가락, 요만큼 엄지 한 마디 있죠? 그거밖에 안 돼요. 신생아, 첫 하루 이틀 가는. 모유가, 초유가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만큼밖에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초유가 조금밖에 안 오는데 그게 애들한테 맞는 양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애가 배고파 50, 60 먹이지 않습니까? 위가 늘어나요. 초유가 적게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초유에는 살아있는 엄마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백혈구가. 엄마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쉽게 말해서 플로피 디스크 중 모유로 넘어가는 정보가 그냥 플로피 디스크라 그러면 아예 하드카피라는 거예요. 세포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모유가 양이 많아버리면요 묽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기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유가 조금밖에 안 나오면 거기 살아있는 세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세포가 전달이 쉽게 돼요. 그래서 그 세포가 바로 엄마한테 넘어들어온 세포가 애기의 피로 들어갑니다. 일생에서 엄마의 세포가 애기한테 넘어들어가는 시기는 그때밖에 없어요. 신생아, 그 며칠간의 세포로 엄마 젖에서는 엄마의 세포가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그 백혈구가 애기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기의 그거로 들어갑니다. 골수로 들어가가지고 유전정보나 이런 걸 다 전달시킵니다. 특히 면역정보가 전달돼요. 그래서 초유는 반드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초유만 먹이라는 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유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초유는. 그게 40시간이 되기 시작하면 모유가 확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젖을 빨리든 안 빨리든 40시간 되면 젖이 불어나는데 엄마들이 젖을 굶기면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젖이 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면 우려이 생깁니다.
젖을 안 물리면 젖이 안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초기 첫 40시 안에 넣는 거는요, 젖을 물리든 안 물리든 상관없이 젖이 확 늘게 됩니다. 젖을 안 물리면 우열이 생겨가지고 젖이 땡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젖이 땡땡해지면 모유가 그다음부터 줄게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우열이 생기면 그건 의학사고라 그럽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잘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원래 우열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모유를 제대로 먹인 엄마들은 원래 우열이 안 생깁니다. 젖을 제대로 안 물리고 신생아실에 아기를 보관했기 때문에 되게 우열이 생기는 거지, 제대로 젖을 24시간 있으면서 젖을 물리면 우열은 생기지 않아요. 의료 사고라 할 만큼 이거는 원래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젖을 열심히 물리면 우열이 안 생기고 애들한테 젖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젖이 늡니다. 그 넣을 때 그 넣는 양만큼이 바로 애가 위가 커지기 때문에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분유를 먹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요. 애들한테 요즘에 보면 곡식가루 먹이는 사람 꽤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요. 주경 같은 것도 함부로 먹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냥분유는 3월 1일부터 영국에서 시판 금지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사냥분유 같은 거는 원래 의사들은 원래 사냥분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쪽에서는 아예 먹이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사냥분유를. 그래서 그거는 별로 저희들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고 두유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유도 원래 미국 수학학교한테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애들 외에는 먹이지 말라 그럽니다. 그 휴드라크론까지 쓸 정도로 애기한테는 모유가 최고, 모유 못 먹으면 부족하면 혼합수유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싸주는데 애 많이 싸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싸주는데 주의할 건 뭐냐 하면 너무 열심히 싸면요, 애가 적당히 움직여야지 이 엉덩이 근육이 이 골반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애가 6개월, 7개월 때까지 자꾸 싸줍니다. 엄마는 편한데 애기 엉덩이 뼈 발달이 안 돼요. 이게 엉덩이 골반뼈라 그러는데 이게 다리하고 엉덩이가 붙어있는 이 뼈가 이게 항상 움직여야지 발달하는데 이걸 싸놓으면 이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싸는 거를 갖다가 첫 1, 2개월 싸주고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잘 때만 싸는 건 상관없지만 낮에는 풀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좀 움직이게 해줘야지 이 엉덩이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간은 싸주는 거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적당히 풀어주고,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손까지 사놓으면 애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손은 일단 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풀어줘가지고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안아주는 것이 뭐 애한테 버릇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껏 안아주세요. 신생아 황달 있을 때 일광욕 시키지 마세요. 일광욕 시키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황달이 있을 때 젖 끊지 않습니다. 황달은 어떤 경우에도 젖을 끊지 않고요. 황달이 있을 때는 초기 황달은 일주일 이내에 생긴 황달은 젖을 더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5일 이내에 생긴 황달은 무조건 젖을 더 먹여야 되고, 5일이 지나가지 생긴 황달은 이제 대부분 상관없는데 모유를 중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모유 먹는 애들은 황달이 생겨도 상관없단 말 하는데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모유 먹는 애들 중에서 황달로 문제가 된 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모유 먹는 애든 분유를 먹는 애든 황달이 생기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모유 먹는 애들이 황달이 아주 심한 경우는 모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한 이틀 이내로 중단하는데, 이때는 모유를 짜지 않으면 모유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모유를 유축기를 이용해서 하루에 8번 정도 짜야 됩니다. 짜고 그 다음에 분유를 먹일 때는 반드시 컵으로 먹여야 돼요. 컵으로 먹지 않으면 유독 혼동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다음에 젖을 물리려고 하면 젖을 안 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젖을 중지하는 어떤 처치가 내렸을 때는 반드시 유축기를 사용해서 젖을 짜고 컵으로 젖을 먹이는 걸 분유를 먹이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황달이 있을 때는 이틀 이상 젖을 끊지 않습니다. 이틀 이상 끊을 필요가 의학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일주 끊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젖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맥시멈 이틀입니다. 그리고 황달이 있는 애들을 갖다가 형광등을 쏘여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은요, 특수 형광등이에요. 파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형광등 아무리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 파장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쓰는 형광등 가지고 아무리 써도 소용없고, 형광등 쓰는 건 특수 형광등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병원 가서 치료해야 돼요. 열이라는 건요, 요건 알아두면 항문 체온으로 38도가 넘어가면 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강으로 37.8도, 겨드랑이 37.2도 이상은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까지는 집에서는 기고막 체온기 쓰지 마세요.
기공학 체온계를 정확히 못 잽니다. 엄마들은. 병원에서 재는 건 상관없지만 집에서는 가능하면 항문 체온계를 되는데 디지털 체온계를 사용해가지고 항문에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한 1.5cm에서 2.5cm 넣어주는데 걸리면 억지로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온 체온계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수온 체온계는요, 떨어지면 입으로 먹어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방바닥에 떨어지면 수온 전기가 날려요. 수온 전기가 날리면 한 개 수온 체온계가 깨졌을 때 밀폐된 방에 있으면요, 수온 중독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온 체온계 깨지면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씁니다. 원래 수온 체온계가 떨어진 카페트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수온 체온계가 떨어진 카페트는 세탁하러 보내면 그 세탁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수온이 떨어지는 체온계, 그 카페트를 다 버리고 이불도 다 버려야 되고 방바닥 구석구석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수온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수온 체온계 버리세요. 쓰면 안 돼요. 근데 수온 체온계를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리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수거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는 수온 체온계를 잘 포장해가지고 구석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아마 새 체온계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그걸 수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 버리지 말고 그냥 보관하세요. 애기 손닿지 않는 곳에. 그리고 신생아 트림 시키는 거는요, 모유 먹는 애들도 속이 불편하면 트림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분유 먹는 애들은 트림을 시키는데 트림을 잘 하지 않는데 토하지 않는다. 그럼 상관이 없어요. 트림을 해가 토할 때는 트림을 꼭 시켜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안고 있어야 되지만 트림을 안 하는데 토하지 않는다. 불편하지 않는다. 그냥 도둑 관계없고 모유 먹는 애들도 불편하면 트림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유 먹는 애 트림을 시킬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요. 모유 먹어도 불편하면 트림을 시키는 거예요. 배꼽 소독은요, 최근에 바뀐 거예요. 지금 육아책들 보면 배꼽 소독을 전부 알코올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배꼽 소독은 알코올로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병원에서는 알코올로 하라고 하는 병원이 많은데 원래 배꼽 소독은 말리는 게 1번이에요. 이제는 알코올 쓰지 않고 말려주고 말리면서 배꼽이 몸통하고 붙어있는 부위가 접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몸통을 눌러가면서 공기에 노출시켜서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을 쓰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말리는 것으로 배꼽 소독은 제일 좋아요. 이게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보편은 안 된 내용인데 미국 소아학회 이런 데서는 공식적으로 말려주라고만 합니다. 알코올 쓰지 말고. 물론 염증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염증이 생기기 전에는 말려주는 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통목을 시키지 말고. 배꼽은 말리지 않으면 오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은 6개월에서 12개월 좀 신기면 되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슬링 사용은 권장하고요. 이제 자꾸 끝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모유를 먹이게 되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건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마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게 이거예요. 이스트 감염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스트 감염은 어떤 거냐면, 모유 수유 뒤에 아픈 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모유를 먹이는데, 모유 수유 뒤에 무지하게 아파요. 찌르듯이 아파요. 그 모유 먹을 때도 아픈 경우는 병은 많은데 모유를 먹이고 난 다음에 찌르듯이 아프고 어떤 경우는 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번개불 맞는 듯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는 엄마 유두가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깨끗한데. 이런 경우는 그게 대개 이스트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스트 감염은 치료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이런 거 내버려두면 애 놓는 것보다 더 아파져요. 그래서 이스트 감염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유선염이 있을 때는요. 유선염은 치료를 하는데 유선염 치료할 때는 1번이 뭐냐면 젖을 열심히 물려야 돼요. 유선염 있을 때 항생 치료한다고 젖을 안 물리면 안 돼요. 젖을 물려야 빨리 좋아집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제가 그림을 보여주고 끝을 낼게요. 자, 엄마가 젖을 먹이는 가장 좋은 자세는 이거예요. 모유 수유하는 엄마가 허리 아프거나 젖이 아프다 그러면 이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편하게 앉아가지고 발판을 써야 돼요. 그럼 엄마가 뒤로 몸을 좀 기대야 돼요. 방바닥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침대에 걸쳐 앉아가지고 애기 엄마가 몸을 앞으로 기대가 먹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잘못 먹이는 거예요. 엄마가 뒤로 느긋하게 기대가지고 발판을 써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요 무릎 관절이 엉덩이보다 더 높아야 돼요. 거기다가 수육 쿠션 하나 사용하면요. 여기 수육 쿠션 있죠? 수육 쿠션 있으면 애기가 엄마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몸을 기울일 필요 없이 모유 먹고 난 다음에 엄마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평지에 앉아서 먹이면 엄마가 기울여야 되면 허리 아프고 손 아프고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래서 모유 수유 뒤에 팔목이 아프다. 그러면 수유 자세를 바꿔야 되고 모유 수유 뒤에 젖꼭지가 아프다. 그럼 수유 자세나 아니면 엄마가 젖 물리는 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젖이 아프면 안 돼요. 수유띠는 원래 젖 먹일 때하고 젖 먹고 난 다음에 차이는 뭐냐면 유두가 젖어 있느냐 안 젖어 있느냐 그것만 차이 나는 거예요. 애기가 입을 댔으니까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젖꼭지 나오는 거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편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애기 이렇게 하는데 애기 몸이 전체가 다 엄마 쪽으로 가야 돼요. 몸은 하늘로 보고 고개만 돌려서 먹으면 안 되고 엄마 배하고 애기 배가 평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물만 이렇게 완전 입이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깊숙이 유륜까지 다 물으라 그러죠. 이렇게 깊숙이 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물면 되고 이렇게 한 보고 나면 여러분이 알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입이 탁 벌어져 가지고 한입 가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젖꼭지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 뒤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뒤에 만져보면 딱딱한 그하고 물렁한 뼈가 있죠. 입안에 만져보면 그 우리가 영국의 경부에 그러는데 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입 뒤에 위를 만져보면 딱딱한 데부터 물러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까지가 원래 유두가 들어가요. 꽉 들어갑니다. 이런 건 잘못 물린 거죠. 끝만 물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젖은 깊숙하게 물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빨아먹어요. 혀가 움직입니다. 혀가 움직여가지고 엄마 젖을 갖다가 뚝뚝뚝 빨아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가 혀보다 안에 있습니다. 애기 혀는 애기 이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엄마 젖을 이렇게 물기 때문에. 만약에 애가 제대로 물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엄마 젖을 물 수가 없어요. 애들은. 애기가 엄마 젖을 문다는 이야기는 깊숙이 안 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깊숙이 물면 이보다 혀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엄마 젖을 물 수가 없습니다. 깊숙이 안 물면 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혀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어린애들은 똥도 같이 옵니다. 혀가 움직이면서 장이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똥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똥을 싸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똥을 싸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물다가 잘못 물거나 젖을 딱 물고 있을 때는 손가락을 옆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공기를 좀 빼주고 난 다음에 젖을 떼내야 돼요. 그냥 떼면 얘가 젖을 물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시고 젖 먹고 나면 트림 시킬 때는 이렇게 트림을 시켜주면 되고요. 컵으로 먹일 때는 이런 식으로 먹이면 돼요. 큰 컵, 안 되면 우유병 뚜껑 사용해도 되고요. 소주잔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젖을 입에 딱 대주가 붓지 말고 이렇게 먹이면 됩니다. 함몰유두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함몰유두는요, 그냥 바가 들어가는 게 함몰유두가 아니고, 애기가 이 젖을 무는 위치를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젖꼭지가 쏙 들어가면 함몰유두예요. 보기에 쏙 들어가 있어 보여도 애기가 젖 무는 위치를 딱 손으로 잡았을 때 젖꼭지가 튀어나오면 함몰유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함몰유두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함몰유두라 생각하는 엄마들 잡으면 다 튀어나옵니다. 대개가는. 요건, 그리고 함몰유두 있을 때 임신 중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유두 빼는 운동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함몰유두는 임신 출산 때까지 아무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출산 때부터 젖을 열심히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몰유두 엄마들 유두 교정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수유 직전에 이렇게 빼주기도 합니다. 주사기를 이용해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눈치를 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